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결혼 5년차 여자이고 현재 저는 아이가 없는 딩크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임 판정을 받은 남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불임인 줄을 남편 스스로도 모른 채 저랑 결혼을 했던 것이어서 따로 문제를 삼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단둘이 이러고 평생 살아도 나쁠 것이 없겠다 싶어서 자연스레 딩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둘 다 직장이 있어서 하루 1년이 거의 쳇바퀴 마냥 똑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니 20대 때보다 체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는 더 열심히 나가서 노는 것도 잘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냥 퇴근하면 집에 와서 남편이랑 맥주 한잔을 하거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걸로 인생의 낙을 즐기고 사는 중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천만다행히도 다른 걱정이라고 할 것이 없어서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돈 1억을 대주셨고 시댁에서는 5천만 원, 그리고 저희 부부 두 사람이 합친 돈 1억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는 집 한 채를 장만했었어요. 그 덕에 결혼하고서 직장만 한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저희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분명 컸다는 것을 잘 안다는 이유로 참 잘해드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부모님보다 2배에 가까운 돈을 더 보태주셨는지라 더 신경을 쓰면서 챙겨드려 했는데 그냥 누가 더 좋고 말고 따질 것이 없이 모두에게 늘 살가운 자식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께만 이쁨을 받고 산다면 섭섭할 것이 없다면서 늘 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려 하셨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좀 다른 입장이셨습니다. 결혼할 적에 돈 5천만 원을 그 큰 돈을 빌려줬는데 어째 고맙다는 말이나 고마운 표시를 하지 않냐면서 돈에 관한 생색을 얼마나 징하도록 내셨는지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딱 봐도 비교가 되는 것이 안타까웠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구질구질하게 구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남편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많이 창피하고 또 고개를 들지 못할 적이 많았죠. 저희 집이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데 시댁은 서울 노원구입니다. 같은 6호선만 타고 가면 편리하게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잡아먹는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평일에는 시댁에 한번 찾아가는 것이 너무 큰 무리였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밤 11시가 넘을 거란 걸 잘 알았는지라 웬만하면 시댁은 주말에 일찍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르지 않으신다면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돈이 내 노후자금인데 라는 소리를 하면서 허구한 날 옆에 계신 시아버지를 보채고 또 저희 부부를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노후자금으로 지금 서울에서 금값으로 불리우는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에 도움을 줬더니만 며느리가 연락도 잘 안 하고 매일 찾아와 인사도 안 한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마치 조선시대의 문안인사를 드리던 그 천박한 문화를 바라는 것 마냥 말입니다. 처음엔 이런 소리가 당연히 자식들을 향한 어머님의 섭섭함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알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잘 일어나셨죠? 어머님, 진지는 잘 잡수셨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 문안인사와 비슷한 깍듯한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본인이 받고 싶다고 옆에서 자꾸 티를 내며 나무라시니 저도 밉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께는 영 성인 차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불이 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하지 말고 직접 찾아오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화로 듣고 싶어서 옆에서 잔소리를 한 게 아닌데 자꾸만 전화만 하면서 안부 인사를 때우려고 한다며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속에선 답답하고 억울해 죽겠는데도 시어머니 눈치가 하도 보여서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쯤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고서는 양가 부모님께 딩크 부부를 선언하고 있었을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혹여나 자기 아들 문제로 충격을 받으실까 싶어서 비위를 미리 잘 맞춰드리려는 목적으로 아무 말 않고 시댁을 찾았어요.
퇴근하고 구태여 시댁에 가서는 제 입에는 맛도 없는 밥을 맛있다고 잔뜩 얻어먹고서는 어머님 옆에서 과일 차려드리고 찬물 내어다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가끔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시댁에 못 간다 할 때에는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씩씩하게 찾아가서는 옆에서 아부를 떨다 왔어요. 처음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 줄 알았어서 속도 없이 그랬던 건데, 딩크 부부를 선언하고 나서야 딱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안 낳는다고 하니 저를 사람도 아닌 취급을 하며 멀리 하시길래, 그때 딱 나는 애초에 시어머니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렸죠. 애초에 나는 무슨 행동과 말을 하고 살더라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밉상이고 남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무 잘 보이려는 마음에 시어머니 옆에서 배알도 없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자주 하던 연락을 덜 하게 되었고, 시댁에 가는 수고로움은 아예 멀리하려고 했죠. 처음엔 딩크족이란 말도 처음 들어본다며 어떻게 니들은 몸 관리를 그따위로 해서는 아이를 못 갖느냐면서 저까지 싸잡아서는 애를 못 낳는 것에 대한 탓을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아예 저만 바라보면서 불임에 관한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이 불임이니까 애를 못 낳게 된 건데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왜 나한테 탓을 하시나 싶어서 저도 순간 열이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불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러시는 걸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어머님의 말들을 하나하나 다 참고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도 어머님이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냥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었죠. 반면 그쯤 저희 집에서는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막 불임에 대해 시부모님께 고백을 했을 때 저희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제게는 형님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였고 일하는 직종도 비슷했던 형님은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단 윗사람이니까 어떻게 호칭을 정리할까 하다가 맞존대를 하며 서로를 부르기도 했죠. 처음 만나서부터 얼마 안 있고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서로를 잘 볼 수가 없었기에 막 친해질 기회까지는 잘 없었지만 간간히 대화를 나눌 때의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겪어보면 볼수록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처음 형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형님께 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집으로 인사를 오셨던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도 부르시는 바람에 평일 저녁에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집에서 형님 얼굴만 잠시 보고서는 다시 집으로 1시간 넘게 걸려 가야 하는 꼴이었죠. 허겁지겁 달려가서는 숨이 찬 채로 시댁에 도착을 하니 어머니께서는 제 꼴을 보고는, 넌 애도 안 낳는 애가 꼴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애 셋은 낳은 아줌마인 줄 알겠다. 라면서 딱 이 쓴소리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 독하게 뱉어내시더라고요. 땀 흘리고 머리 휘날리고 있는 제 꼴이 너무 못생기고 못났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처음 형님을 뵙는 자리였고 오랜만에 아주버님도 뵙는 자리였는데 낯선 이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부끄러워 죽겠었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실에 모인 가족들 옆에 쭈구리 마냥 앉아서는 숨을 좀 고르려고 하는데, 손님으로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오신 형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아주버님께 외치더라고요. 물 한 잔 드려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남일 보듯 있었던 아주버님도 그래야지!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물 한 잔 들어갔고, 그 순간 형님이 아주버님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숨이 차신 것 같은데 얼음물이 낫겠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도 거의 반자동적으로 냉동실 문을 열어서는 얼음 조각을 꺼내 담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물 한 잔 시원하게 얻어먹으면서 속을 차릴 수가 있었고, 물을 따라 졸래졸래 오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속은 뒤집어졌죠. 결국 시어머니는 뒤틀린 속을 주체할 수 없으셨는지, 너는 네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물 한 잔도 아주 깍듯하게 따라 나온다. 라면서 살짝 형님과 아주버님을 둘 다 비꼬았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손님인데 물이 어딨는지 몰라서요.
보니까 회사 끝나고 급하게 저 하나 때문에 달려오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도 염치가 아닌 것 같고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시어머니께 하니 시어머니도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뭘 염치가 아닐 것까지야. 라며 괜히 혼잣말을 하곤 멋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에서 사이다를 마신 것 마냥 아주 뻥 뚫리는 시원한 경험을 했고요. 괜히 맞은편에 있는 형님을 보면서 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런 제 표정의 형님은 오히려 콜레가 진동을 해서는 제게 따라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시다가 내내 시어머니 앞에서 콜레 진동한 채로 말씀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형님의 콜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해서는 시어머니께 맞서주는 저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었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불임 얘기를 달고 사시면서 제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려고 하시는 바람에 시댁과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연락을 하지 않으려 하고 살던 중이었는데 작년 추석에 어머님이 언제 제사를 지내러 올 거냐며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먼저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 그 말에 어찌해야 하나 대답을 못한 채로 망설이고 있다가 결국 빨간 날에 찾아뵙겠다는 연락을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로나로 명절을 안 지내는 게 맞는 거였는데도 강압적으로 언제 올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가 심장이 쫄려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야, 니네 형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싫다고 하고는 무조건 제사 지내러 와야 한다. 알았지? 너 명절에 안 오기만 해봐. 확. 너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일에서인지 저를 믿는단 말을 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듯 겁박을 하는 다급한 어머님의 목소리가 의아하던 중 정말로 형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안부를 물으며 짧은 문자로만 소식을 주고받아 왔던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죠? 제가 이번 명절에 당연히 시댁에 안 가는 게 도리인 거라며 몇 마디 따끔히 해드렸더니 찍소리도 못하다가 동서한테 말을 해보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셨어요. 또 한바탕 뭐라고 하셨죠? 미안해요. 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형님은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당당히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만한 저를 꼬드겨서 형님도 오게 하려고 황급히 저한테 전화를 걸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얼마나 형님이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코로나로 명절에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라면서 형님의 말을 치켜 세워드렸고 나도 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형님이 먼저 나서서는 요목조목 다 따져준 바람에 저는 그냥 형님을 따라서 안 가겠다고 말만 하면 되었고 형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신 건지 어머님은 알았어. 나는 짜증과 함께 더 말을 나누기 싫다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어요. 그 덕에 저는 작년 추석을 쉬었고 올 설날도 쉬면서 명절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에게 뜬금없이 불똥이 튀는 꼴이 되었어요. 명절일 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생신 때에도 시어머니가 가족들끼리 한번 모이자면서 6명이나 되는 인원을 자기 집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설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렇게라도 안 모이면 자기가 자식 놓고 사는 보람이 없다며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께 먼저 전화를 돌리셨더라고요. 아들들 마음을 먼저 사로잡으려는 속셈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속셈은 정말 3일 전화로 끝이 났습니다. 생신상을 차리고 싶으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당신 아들만 부르던가 우리 부부만 초대를 해서는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룰을 지켜달라고 형님이 바로 전화를 걸어 딴지를 걸으셨고요. 급기야 자신은 직장을 다녀서 코로나에 걸리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생일잔치를 극구 거부한 바람에 아주버님이 형님을 따라 거절하시고 결국 저희 남편의 저까지 줄줄이 이를 핑계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께 자식도 없는 게 꼭 바쁜 티를 내면서 산다. 꼴값이다 정말. 이라는 악담도 전해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뵈러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가면 면전에서
이런 말보다 더한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을 터인데 형님이 차단을 제대로 해주신 덕분에 약간 욕만 먹고 말면 그만이었죠. 시어머니도 점점 형님이 저보다 더한 성격을 가진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중이셨던 건지 슬슬 며느리한테 사소한 전화 한번 하는 것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고요. 뭔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중이어서 저로서는 그 자체가 다 기뻤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또다시 총대를 메고 나서주셨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든 시어머니께 제대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두 며느리를 시댁에 불러와 제사상을 차리게 하겠다면서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내내 이날만을 벼르고 계셨어요. 벌써 두 번이나 조상님 제사상을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없이 지내게 되었다며 이게 세상에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면서 한 달 전부터 만만한 저를 붙잡고서는 얼마나 형님 욕에 제 욕을 대놓고 하면서 집에 오란 소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지 않고서 그냥 혼자 삭히며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부터는 조금씩 시어머니가 제게 계속해서 저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 하더라고요. 네 형님 톡하다 톡해. 그런 여자 옆에 있으면 너도 나중에 딱 그 짝이 되는 거야. 톡해서 옆에 재수가 온 붙어서는 인생이 꼬이는 거라고.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이 계속 들어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건데 딱 네 형님 같은 사람은 인생 꼬이기 딱 좋은 팔자인 거야. 절대로 넌 그런 사람 옆에 들러붙으면 안 된다. 닮지도 말고 연락도 잘 하지 말고 이번 추석 때 나랑 얘기를 더 해보자. 라면서 말이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형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기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꼭 시댁에 오라는 말씀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시댁에 가기 싫었고 그래서 일핑계를 대면서 이번에도 못 갈 수 있다는 말을 조금씩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본인 백신을 맞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이 백신을 맞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괜찮으니 시댁에 오란 말을 더욱 강하게 뱉어내셨죠. 형님 욕에 시댁 오란 소리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듣기 싫은 말이어서 혼자 괴로워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형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동서, 어머님이랑 요새 통화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글쎄 제가 모르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시댁에 오라며 전화를 해서는 형님 뒷담화를 엄청 해오셨던 시어머니께서 정작 형님한테도 전화를 걸어서는 시댁에 오란 소리와 함께 제 뒷담화를 신랄하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급기야 시댁에 오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불임인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자꾸 퇴근길마다 전화를 걸어와서 늘 무시를 할 수 없는지라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참 너무하시더라고. 동선에 불임 언급하면서 우리 집이라도 빨리 애를 가지라고 옆에서 눈치를 주시는데 이게 추석에 시댁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도 동선애처럼 아이를 못 갖게 된다고 하시는데 난 이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 동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면서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최대한 제 욕은 다 밝히지 않은 채 말씀을 해주시는 형님의 말에 저도 열불이 터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기분이 나빠서라도 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맡겨요. 시어머니 말하신 거 다 있고 누망난 할망구가 뒷거리말이니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나라 지키는 영웅 마냥 아주 감동적인 말을 저한테 해주고는 씩씩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내내 형님 연락만 기다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시어머니께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 혼자 궁금해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반갑지 않은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니.
니네 형님 정말 미친년 아니니? 제사에 오라는 게 뭐가 잘못되어서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니? 나한테서 막 법조문 어쩌고 읽고서 위자료를 얼마 내야 한다고 겁박을 하는데 나 진짜 살다 살다 시어머니를 겁박하는 년은 또 처음 본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런 취급받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니. 라고 말이죠. 세상에, 형님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께 바로 뒷담화를 깐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걸고 넘어지셨더라고요. 그것도 자신의 뒷담화가 아니라 동서인 저를 부리민 여자라고 욕하고 비하한 것에 대해 녹음을 해놨으니 이걸로 동서한테 직접 명예훼손 고소를 하라고 자신이 금전적인 도움까지 다 줄 거라고 며느리한테 그런 욕을 하고서도 무사할 줄 아냐면서 막 벌금 타령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뒷담화도 저에게 했다는 것을 저를 통해 직접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말은 쏙 빼놓은 채로 혹시 동서한테 제 뒷담화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동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더 겁박했다고 하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졸지에 여기저기 뒷담화를 까고 다니는 치졸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리셨고 급기야 그런 자신에게 위자료를 물게 하겠다고 고소 얘기를 하니 너무 황당하고 무서우시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마저도 형님이 질릴 만큼 전화를 다시 해대시는 바람에 거의 둘이서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잠수를 타다가 통화를 하다가 또다시 잠수를 타다가 하면서 고소 문제로 말싸움을 하셨고 결국 시어머니가 두 손 두 발을 들고서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항복을 한 것이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들한테 싹 다 무시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다시 형님 뒷담화를 하면서 저만큼이라도 명절에 시댁에 오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만큼은 어떻게든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돕게 하고 노동을 시키라는 속셈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당연히 형님의 편에 완전히 서서는 시어머니께 똑같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 왜 가요? 어머님, 설마 내 뒷담화를 형님께 안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 혹시 내 뒷담화도 깐 거 아니에요? 형님께 지금 전화해 볼까요? 형님이 고소한다고 하셨다고요? 저도 형님한테서 그 녹음본 들어보고 생각 좀 해볼게요. 만약 또 어머님 아들이 불임인 걸 가지고서 저를 언급하며 저를 욕보이셨으면 저 어머니 반드시 고소합니다. 형님 말씀대로 위조를 물게 만들어 볼 테니 각오 단단히 하고 계세요. 라면서 2차로 시어머니를 겁박해 버렸습니다. 형님으로부터 이미 제 뒷담화를 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저희 형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 말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고소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드렸죠. 고소당할까 무서워서 이번 추석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보내실런지 그걸 노리면서 시어머니께 내가 직접 형님께 들어보고서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 지금 사과할 거는 사과하세요 미리 라며 겁박을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기만 하다가 아니 내가 잠시 감정이 격해져서는 조금 분이 넘치는 소리를 했는데 네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할라나? 라면서 저 자세로 나오셔서는 사과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머님도 스스로 그걸 눈치챈 것인지 목소리는 아주 개미새끼 마냥 쪼그라들어서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미안하다며 끝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말라는 밑밥을 미리 깔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더 찝찝하라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추석이 코앞에 와서도 또 추석이 되어서도 절대로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도 않고 겸사겸사 시댁에 찾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며느리 둘이서 시어머니께 삐뚤어져서는 그냥 시댁을 가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 명절이 와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저와 형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무상노동력은 제공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 저 혼자였으면 시어머니께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시댁에 찾아갔을 터인데
든든하고 시원시원한 형님이 계신 덕분에 저도 명절에 시간을 벌게 되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어머니의 간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준 우리 형님께 꼭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쭉 저 괴롭히며 자존감 뭉개뜨리는 맛으로 사셨을 우리 시어머니. 이번 명절은 고소 걱정하며 얼마나 괴롭게 명절을 맞이하실지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